안녕하십니까.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두 번째 지식포럼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지식포럼은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사회 전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경제, 산업, 일반 사회, 환경 분야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에서 자주 만나보실 수 있는 경제 전문가이시죠. 현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 분과위원이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뉴딜 국정자문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계시는 경제 전문가 명지대학교의 박정호 특임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방송활동을 하는 문화관 소통 전문가이자 WWF 세계자연기금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신 타일러 라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한국형 마스 플랫폼 네이버스를 개발한 네이앤컴퍼니의 심성보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대담자를 모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포괄적 인사이트란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지식포럼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참여 기업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진행되는 지식포럼2는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 분의 대담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방송 중이나 종료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두 번째 지식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포괄적 인사이트를 주제로 폭넓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내용들로 편안하게 말씀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만큼 본인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은 물론 개인적인 소견도 함께 나누고 공유하시면서 이 방송을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뜻깊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대담자분들께서 각자 생각하시는 정의와 의미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이 왜 필요한가를 묻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박정호 교수님을 시작으로 다른 대담자분들도 함께 자연스럽게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저부터 그럼 화두를 던져볼까요? 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탄소 중립 그러면 요즘 새로운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탄소로부터 자유로운 활동, 즉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비례해서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데 그것과 무관해진다라는 거.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게 환경에 반하거나 환경을 저해하지 않게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은 사실 오래전부터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요. 근데 요즘 이게 다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저는 단연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환경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겼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건데요. 뭐 우리 타일러 러시님께서는 주변에서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크게 이슈화되고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게 되는 뭐 어떤 계기나 이런 걸 보신 게 있으세요? 저 주변에서요? 네. 뭐 이게 한국 얘기를 할 거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코로나가 생겨나기 전에 조금씩 기후 환경 문제에 관련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그레타 툰베리하고 이제 비상 행동이나 이렇게 나와서 시위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같이 하게 되는 어떤 뭔가 씨앗 같은 건 있었는데 근데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분명히 사람들이 그거 관련해서 또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동시에 사실은 2020년이 원래 그게 이제 파리 협정 목표들을 맞아요.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시작해야 되는 연도가 됐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1년이나 미루어지면서 그러면 더 약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뭘 해야 하지 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더 좀 커진 것 같아요. 네, 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좀 일반인들, 저 같은 일반인들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나름 정의 내린 게 탄소 다이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살이 찌기 시작하면 다이어트를 하고 또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 또 먹고 뭐 저녁에 먹는 치맥 유혹을 또 거부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찌고 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 또 찌고 그러다 또 다이어트하고 이런 좀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지구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구는 계속해서 산업화라는 또 경제성장이라는 뭐 어떤 미명 아래 계속해서 살을 찌우지 않았나.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살이 너무 쪄버린 거죠. 살이 찌다 보면 건강이 다치고 이제 다양한 합병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지구도 이제 합병증이 나오기 바로 전 단계 네. 그런 좀 아파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다시 한번 탄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약간 아까 말씀하신 비유를 한번 빌리자면 네, 너무 재밌어요. 이게 네. 식단 조절을 어느 정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살 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탄소 건강해지기 중립이잖아요. 맞습니다. 중립인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대기에 쌓인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 넘어왔잖아요. 근데 지구 역사상 지난번에 그렇게 많았을 때 산업화 이전 기준 대비해서 3도 더 높은 지구 평균 온도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1도 올랐다. 2도를 향해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3도 찍을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기후 환경을 갖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은 우리가 식단 조절을 해서 살을 안 찌게끔 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살 빼는 단계도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좀 유지를 하다가 그 이상으로 네. 이제 발전을 하면 살이 빠지는 것처럼 탄소도 좀 빠질 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 야 진짜 너무나도 멋진 비유로 저 나중에 이거 어디 가서 써먹어도 되는 네, 거예요. 라이센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요즘 이 환경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도 될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저희 같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은 사실 이 바깥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행간으로 읽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에서 각국 정상들이라든가 아니면 각국의 전문가들이 뭔가 발표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 뒷단에서 근거 자료들과 계획들을 만들어주는 여러 TF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그런 거에 한 분과를 참여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딱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몇 년도에 몇 ppm까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전문적인 숫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숫자들을 일단 이제 각국의 리더들은 많은 분들에게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뭐 2050년에 절반 뭐 아니면 2020년에 얼마 이렇게만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순화시키다 보면 사실 실현 불가능하거나 구체성이 없는 아젠다 세팅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제일 허구를 뭘로 감지하냐면 어딘가 무슨 세계 기술 뭐 혁신해서 뭐 10대 이게 10개 맞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국제회의에 있을 때마다 오히려 가장 크게 목소리에 앞장을 서야 됐던 미국이나 러시아라든가 이런 큰 나라들은 오히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오히려 뒤로 빠졌었습니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언제까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아젠다를 뒤로 뺐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구체성 있는 발표를 하고 우리는 동참하겠다, 계획을 실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탄소 사회를 열어가는 주축 국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좀 더 이제 앞장서고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분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바로 시작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탄소 중립에 대응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현황이나 2010년 10월 우리나라에서 선제적으로 수립 또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2050 시나리오 등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전문가이신 박정호 교수님, 세계 각국의 탄소 중립 관련 대응 현황은 현재 어떤가요? 네, 현재 각국에서는 이 경제 활동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자연 환경을 오염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그 해당 기업이 제대로 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와 해당 기업이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구 환경을 훼손한 것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탄소와 관련된 다양한 세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이 부여된다라는 것은 해당 국가 기업에게 직접적인 비용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탄소 배출을 저감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탄소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바꿔가면서 오히려 제가 놀라웠던 건요,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방송하기 위해서 이 전기를 쓰잖아요. 근데 이 전기를 밝히는 데는 그동안 3, 40년 이상 전기를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에너지 수급 체계가 진화 발전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럽게 진화 발전해 놓은 이 결과를 놔두고 이걸 딱 등지고 신재생 에너지로 돌리려면 일정 기간 동안은 반드시 전기 수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국민들에게 전기 요금을 인상해도 되겠습니까라는 사회적 공감이 필요한데, 이 유럽 국가들은 뭐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게는 최근 10년 동안 5배 이상, 적게는 2배 가까이 전기료 인상을 우리가 다 감내하겠다라고 다 사회적 동의가 일어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전기료를 또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아젠다를 줬더니만 오히려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가들도 이거는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고 다 그걸 수용했다라는 점에서 예전과는 흐름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의식이 좀 많이 깨어 있다라고도 느껴지네요. 예, 그렇죠. 예전에는 단순히 의식만 있었고 행동은 안 했었는데 네. 이제는 행동도 적극적으로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타일러 라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에서 지금 각국의 탄소 중립 관련 대응 현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한국 사회에서요? 국제사회. 세계, 국제사회요. 국제사회에서요. 국제사회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편차가 존재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목표 설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는 다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언행 일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그게 상당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다 보니까 정당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그거에 따라서 정책이 많이 바뀌는데, 근데 이번 이제 COP26에서 굉장히 좀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었던 하나의 이제 공약이 나온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20개국이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랑 이제 한 18개 다른 나라랑 그리고 5개의 투자은행이 이제 해외에서 석유 발굴 관련해서 보조하지 않겠다는 그런 공약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움직임이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상 그 시스템에 들어간 보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전기 대부분을 우리가 한 90% 정도가 석유 기반의 생산이잖아요. 근데 그 석유나 석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그동안에는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세무적인 혜택이 있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 그렇게 단가가 낮고 막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그런 건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러면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비교적으로 그러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조만간 굉장히 이제 마련이 잘 될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가격이 사실상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 기존 거가 더 비싸지고 네. 더 약간 뭐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보조가 들어가는 걸 이제 없어야 되는 건 너무나 맞는 건데 네. 네, 그래서 드디어 그런 단계에 좀 접어들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씩 이뤄가다 보면 네. 큰 목표를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야는 또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을 많이 활용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네, 지금 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통상산업부 자체가 지난주에 이제 기술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분야가 있고 산업군이 있는데 17개의 산업군을 나누고 R&D 자금으로 7조 정도를 이제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탄소 중립 뭐 정보 플랫폼도 만들어서 민간이 협의를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정보도 공유하고 또 이제 뭐 간담회도 열고 뭐 해외랑도 이제 계속해서 소통을 하는 채널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도 이제 당연히 인공지능 기술이고요. 사실 근데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저희는 모빌리티 쪽에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줄이기 위한 이제 마스 쪽 이제 이게 모빌리티 서비스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오늘 사실 이제 자동차 타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네. 자동차 대신에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나무 식재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도 줄어들고 소나무 식재 효과가 있는데 탄소 배출이 승용차 대비 원래는 승용차 탔을 때 2,800kg 정도가 연간 생산이 되는데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2,000kg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통합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스 형태의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특히 산업과 기술 측면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실제 관련 비즈니스, 인공지능 기반의 한국형 마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는 심성보 대표님께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글로벌 탄소 배출에 대해서 잠깐 전 섹터에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순위가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탄소 배출 1, 2, 3위가 누구냐? 1위가 중국입니다. 2위가 미국, 네. 3위가 인도예요. 네. 이게 지금 1, 2, 3위가 30%, 15%, 한 7%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9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거의 1, 2, 3위가 독식을 하고 있다 정도의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는데 한국은 그럼에도 10위 안에 있고요. 뭐 저희가 한 7%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건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마스 플랫폼, 저희는 모빌리티 쪽에 있기 때문에 이 마스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 스마트 시티를 계속해서 지자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마스 플랫폼이 상용화돼야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승용차 이용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하루 한 그루 이상의 소나무 식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시각화하고 어떻게 보면 통계 자료로 활용을 하고 리워드까지 제공을 하면서 유저분들한테 더 많은 시민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두 분께서는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거 좀 좋은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은 게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네. 특히 오늘 불러주셔서가 아니라 국토교통 분야가 탄소 중립을 여는데 가장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국토교통 분야의 아젠다 중에 하나는 스마트 시티거든요. 네. 근데 스마트 시티가 완결되면, 완성이 되면 가장 먼저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바로 친환경입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도시들은 결정론적인 도시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전에 다 결정을 합니다. 여기는 교통량이 얼마가 될 것 같으니 8차선을 놔야지. 여기는 전기를 얼마나 쓸 것 같으니 전력량을 얼마 공급할 수 있도록 다 인프라를 깔아야지. 수도는 얼마를 쓸 것 같으니 상수도는 무조건 얼마를 공급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 그 동네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덜 사용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에너지 유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많이 공급하는데 불필요하게 많은 자원을 써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각각의 많은 데이터들과 도시의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동네에 얼마만큼 에너지가 쓸지 아니면 전기를 쓸지 아니면 수도를 쓸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그때마다 확률론적으로 그걸 공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 에너지 효율성, 다시 말하면 에너지 활용을 불필요하게 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잘 쓰는 게 중요한데 에너지를 쓰는 대부분의 공간은 도시거든요. 도로고 건물이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스마트 시티가 가장 아마 탄소 중립을 여는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 타일러 라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작년에 두 번째 지구는 없다란 책을 출간하셨죠. 네. 이 책에서 환경을 말하지 않고는 누구도 잘 살 수 없다라고 네. 기후 위기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타일러 라시님이 기후 위기를 말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크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뭐 책으로 그렇게 그 얘기를 담기로 했던 이유가 그동안에 책을 한번 내고는 싶었는데 뭐 재생지나 뭐 식물성 잉크라든지 이런 거를 찍어주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출판사나 인쇄소가 없다 막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찍어주는 인쇄소가 많고 이미 그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그런 인지도가 없다는 이유로 단가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환경 관련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기획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책을 만들 때는 그냥 뭐 환경 관련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시장 조사를 해봤어요. 네. 교보나 막 이런 데 나가고 막 그동안 뭐 사실 그때 시기에 되게 유명한 도서들 몇 개 있었어요. 어떤 뭐 것들이 있었죠? 뭐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든지 뭐 이렇게 유명한 책들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하나도 이거 재생지를 사용하거나 식물성 잉크가 있거나 뭐 다 띠지 쓰고 있고 뭐 플라스틱성에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분명히 언행일치가 안 되는 라는 생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만들 때는 네. 그 이야기도 환경에 대한 이야기였으면 좋겠지만 그 책 자체도 친환경 도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FSC 인증 종이로만 만들고 그리고 식물성 잉크만 쓰고 그리고 이제 색상 하나만 사용하고 이제 웬만하면 채움 없이 그런 약간 그림이라든지 채움 없이 그냥 선화 위주로 이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종합 출판사에서 최초로 100% FSC 인증받은 그런 책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정말 멋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뒤로는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재 아니면 약간 기업이나 생산 쪽에서도 생각해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만 하는 게 이제 네.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의 미래가 사실은 이제 뭐 2050에 살아있을 법한 사람이라면 본인의 미래가 기후환경 문제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때 저 88년생인데요. 아직 그때면 일을 하고 있어야 할 나이예요. 그렇네. 네,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때면 해수면 상승이나 이런 걸로 예상이 되어 있는 빅데이터로 매핑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고 식량 생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대출을 가지고 미국에서 뭐 집을 산다 하면 그게 보통 대출을 30년 동안 받잖아요. 그러면 30 동안 제 살 집 그 대출을 갚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30년이 지나고 해수면이 올라오고 대풍의 영향권이 확대되고 하면은 보험료를 못 낼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동산 자체가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네. 그리고 그때 가기 전까지 분명히 가치가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네. 왜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세상이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되면 바로 투자자들이 이걸 바꿔야 되겠네 하고 미리미리 계산을 하잖아요. 가격에 대한 영향을 미리미리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재테크 하잖아요. 사람들이 맨날 열심히 일을 하고 막 돈을 쌓아가야지 하고 잘 살아야지 잘 먹고 살아야지 이런 고민으로 굉장히 열심히 경주마처럼 살고 있는데 그런데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 이러면서 이게 사실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쌓아가는 목돈, 본인의 재택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위한 어떤 대응이나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논리적이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잘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저의 재택의 어떤 최우선의 방식 중에 하나다. 저는 손해를 안 보려면요. 네. 네. 야, 네, 진짜 그런 이유로. 네. 기후 분야의 최고수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야 그냥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말로만 하지만 이렇게 실천을 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는데요. 지금 중요한 얘기 두 가지를 다 해주셨어요. 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친환경이나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 항상 머릿속에 링크가 첫 번째 연관 단어가 신재생 에너지만 떠올리세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작은 요소에 불과하고요. 아까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소재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이거는 어느 인더스트리나 아주 다 우리가 적용 가능한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여는 가장 보편타당한 방법을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량화예요. 물건을 작게 만드는 겁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요. 자동차 중량을 10% 정도 줄이면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매연이나 이런 것들을 차종마다 다릅니다만 3%에서 많게는 8%까지 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사용하는 여러 소모품들이 있죠. 세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것들의 내용 연수가 역시 또 길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자원들을 사용하는 걸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절감하고 친환경을 하는 가장 모든 인더스트리에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가볍게 만드는 거거든요. 가볍게. 근데 가볍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소재에 대한 고민들이에요.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리나라 굴지에 철강 회사가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 1층 로비를 가보면요. 그 철강 회사의 박물관이 있어요. 타일러 씨도 한번 꼭 가보세요. 그 박물관에 그 1층에 가보면 이 차 본네트 있죠. 그게 철강 제품으로 만든 거니까 그 두 개가 매달려 있는데 땡기라고 줄이 달려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인들은 또 그런 거 땡겨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뚝 땡겼는데 하나는 묵직하게 올라가요. 다른 걸 땡겨봤거든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딱 했는데 쑥 올라와요. 훨씬 가볍게. 네, 직관적으로 무슨 걸 전시한지 감이 와서 밑에 패널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철강 회사는 자신들이 여러 가지 신소재를 개발해서 자동차의 강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전성은 담보한 채 신소재로 인해서 차체의 무게를 가볍게 해서 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량화한다라는 산업 전략이라는 것은 지금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걸 시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물건을 작게 만드는 게 친환경의 원천 기술입니다. 자, 이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제 손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물건을 보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뭐든지 빨리 하는 게 경쟁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보내기 위해서 막 이러고 있어요. 뭐 하고 있나요? 에너지를 쓰고 있죠. 그렇죠. 이러다 땀 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데 에너지를 안 쓰면서 이쪽에서 이쪽까지 가장 빨리 데이터를 전송하고 물건을 보내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시작점과 도착점을 붙이면 되는 거죠. 아, 연결이 되게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벌써 도착했잖아요. 굳이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그래서 물건을 작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건 초절전,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타일러 씨는 그 두 개 중에 벌써 하나를 생각하신 거죠. 실천하신 거고. 처음으로. 소재를 바꿔보세요. 네, 네. 이건 대단한 겁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 대표님이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하고 있습니다 하나 나오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대표님 그럼요. 뭐 실천하고 계신 거나 생각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 사업 자체가 이제 네. 교수님께서 스마트 시티를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여기서 이제 좀 이 모빌리티 쪽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모빌리티 분야에 있기 때문에 네. 스마트 시티에 많은 분야들이 있어요. 그중에 핵심은 당연히 한 분야 핵심이 이 마스라드 모빌리티 분야고요. 이건 데이터 최적화입니다. 지금 경량화, 뭐 최소화 이런 거 말씀 주셨는데 경로도 최단 거리로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내비게이션 앱도 이 탄소 중립에 아, 그렇네.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차에 항상 지도 큰 거 있었어요. 전동 지도. 맞아요. 그리고 이상한 톨게이트 빠져나가서 다시 돌고 또 네. 돌고 이게 다 탄소 배출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모빌리티 산업으로 봤을 때는 이 내비게이션 앱이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을 했고 이게 지금 마스라는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운전을 최소화하는 관점이었는데 지금은 자동차를 안 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핀란드 위미라는 회사가 마스 이제 선두 스타트업인데 거기는 헬싱키시가 자동차를 없게 만들겠다. 그래서 자동차 이용 퍼센테이지를 97%로 줄이고 실질적으로 탄소도 37%로 줄인다라는 지금 미션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윈 모델을 한국에 지금 가져와서 한국형 마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윈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에 있는 버스랑 트램 그리고 이런 다양한 자전거들을 연동해서 서비스를 만들었고 저희는 버스, 지하철, 한국처럼 대중교통 잘 돼 있는 데 없잖아요. 여기에 이제 따레인 같은 공공자전거 지금 한창 크고 있는 킥보드들 이런 걸 연동해서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이동하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에 최소 시간으로 이동을 도와준다면 이 자체가 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질적으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연간 2,000톤 이상의 2,000kg 이상의 탄소 배출 이제 저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해서 실천을 하고 대중교통
타셔라 활성화하고 저희가 그에 대한 리워드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리워드까지 있으니까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천을 하는 게 조금 맞습니다. 더 동기부여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뭐 그러니까 탑승 시간에 대한 저희가 시간을 트래킹을 해요. 그래서 1분 탔는지 2분 탔는지 3분 탔는지 트래킹을 자동으로 하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뭐 1포인트씩 리워드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도보 적립도 이제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실질적으로 걷고 대중교통을 타고 거기에 발생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희는 리워드로 환원을 하는 거죠, 사회에. 그리고 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를 하고 이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 이름이 뭐예요? 저희는 서비스명은 네이버스입니다. 네이버스. 네.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운전을 하지만 길치여서 항상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탄소 중립에 대한 실천을 또 하고 싶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니까 제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바로 이렇게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많은 시민들,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네. 때로는 그런 유도된 어떤 노력들을 우리가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릇 같은 게 필요한데 우리 심 대표님은 그런 그릇을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계신 분이고 네. 원래 이런 그릇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게 또 국토와 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토를 그런 시민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잘 시스템화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아직 그게 잘 안 돼 있어서 지금 자꾸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세 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마트에 가보면요. 우리가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썩는 플라스틱이다 쉽게 얘기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이다라고 불러서 약간 조금 더 비싸게 팔거나 뭐 이런 제품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희가 샀던 이유는 우리 환경 지킨다는 데 동참한다라고 산 적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썩어서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라고 산 건데 그 뒷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런 거 플라스틱 용기를 쓴 다음에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그거를 분리수거할 때 그냥 일반 플라스틱하고 같이 버리죠. 그잖아요. 그냥 플라스틱하고 돼 있어요. 그럼 거기다 같이 버립니다. 그러면 그 플라스틱, 그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분명 썩는 거라고 한 것이 그 뒤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역시 우리 역시 타일러 씨가 환경 저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화가 답답한데. 나요. 네. 우리는 돈을 들여서 그 환경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게 일반 플라스틱이랑 같이 들어가면 섞여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도 이제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아요. 그럴 땅도 없고요. 거의 전량 소각을 해버립니다. 놔두면 썩는다는 걸 돈을 들여서 그걸 태워버리니 이거는 과연 친환경이냐? 내가 친환경 행위를 한 거냐 이거죠. 그것도 사실 이게 썩는 거기 때문에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처리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는. 현재까지 문제가 뭐냐면 네. 음식물 쓰레기를 전체는 아니라도 상당한 일부를 사료를 만드는 데 사용해요. 그러면 돼지나 소나 막 이런 친구들이 플라스틱을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넣으면은 그러면 그것도 망가지는데요. 근데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가 본격적으로 퇴비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면 그거에 전용을 시킨다면 그러면은 충분히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버릴 수 있는 안정적인 어떤 그런 좀 순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소재가 너무 좋긴 하지만 근데 이런 신소재들이 또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국가의 국토 전체에서 그런 쓰레기가 어떻게 버려지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취합된 다음에 어떤 형태로 사후 처리를 해서 활용할지에 대한 굉장히 다각적인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것을 실제 실천하려면 어떤 프레임으로 이걸 자꾸 들여다봐야 되냐면 국토라는 그리고 교통이라는 이런 전체 체계 시스템적으로 봐야지 내가 이걸 샀기 때문에 그냥 친환경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빅피처를 보는 네, 그렇죠, 습관을 그렇죠.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약 1,000명이 넘는 시청자가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또 실시간으로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아이디 몽상가님의 질문 먼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탄소 배출량이 줄어 런던에서
지역에서 도심을 사슴이 출몰하는 등 야. 순기능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아닌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들이 코로나 이후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누구부터 하실 건가요? 어떤 분이 찍어주세요. 답변을 먼저 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럼? 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큰 선입견과 편견이 있습니다. 네. 저개발 국가와 개발도상국 국가의 국민들은 친환경 의식이 조금 덜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선입견이 있는데요. 완전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개발 국가와 개발도상국 국가의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뭐 대응력이라는 능력이 부재한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사를 시설원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유리 온실 안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원해라는 것은 여러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외적인 어떤 데미지를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람이 불거나 폭우가 오거나 우박이 떨어져도 이 비닐하우스 같은 게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개도국, 저개발국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을 때 노지, 그러니까 바깥에서 짓거든요. 애초에 비닐하우스를 안 쓰는. 못 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온갖 재해를 직접 농사 짓는 분들이 다 떠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한 작은 변화들마저도 자신의 실질적인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이 아까 우리가 폐기되거나 소각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다 어디로 또 흘러가는지 아세요? 우리 타일러 씨는 다 알 것 같아. 알려주세요, 타일러 씨. 눈빛이 다 알아. 네, 정답을 자, 알고 계세요. 우리 옷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가 쓰던 옷을 폐 옷이라고 해서 어디다 버리잖아요. 네. 그럼 그 옷들 중에 또 상당수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약간 저개발 국가에 다시 수출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선진국에서 썼던 옷을 다시 입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남아시아로 한번 가요. 근데 동남아시아에서 한 번 더 입었던 그 옷은 다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더 가난한 국가로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케냐에는 옷의 강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강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 그 버려진 옷이 글로 다 모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케냐인들도 입었다가 결국 케냐인들도 옷을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 옷들은 전부 케냐에 남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천인데 그 위가 전부 옷으로 뒤덮여서 물이 안 보이고 그래서 옷의 강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저개발국,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국가의 국민들도 환경에 대한 의식은 높은데 그걸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들이 처리 못하는 걸 지금 다 어디로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저개발 국가로 보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 이제 질문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일단 이제 도시에서 동물이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거는 이제 물론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환경에 개입되지 않으니까 뭐 개체 수가 많아졌다거나 막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도시 출몰이 그 도시 주변의 땅이 많이 이제 그 자연스럽게 있는 서식지가 파괴돼서 생기는 현상이긴 있을 곳이 하거든요. 없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들 노력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도시에 사슴이 출몰을 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꼭 인과 있는 거는 아닐 아니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선진국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이번 이제 COP26 그 이제 회의를 했을 때 크게 실패한 부분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온 결의안 같은 거 있었죠. 근데 그 발표문에 우리가 그러면 석탄 사용을 줄이는 쪽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냥 없애는 쪽이 아닌 줄이는 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인도 쪽에서는 없애지를 못하고 줄이는 쪽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런 쪽으로 협상을 받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2015년에 이제 파리 협정의 일부로 우리가 이제 2021년까지 어떤 이제 기후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선진국들의 공약이 있었어요. 그 기후 기금이 사실상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을 할 거면 보조를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마련해 두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공약을 이행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인 대한민국도 그런데 이 기후 기금에 대한
기부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약간 공적개발 원조 같은 느낌의 그런 기후기금 마련이 모자랐던 거예요. 이제 모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석탄을 없애자라는 의견이 나오면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기후기금을 마련해놓고 그러려고 했던 건데 아예 약속도 못 지키면 어떻게 우리를 보고 이런 거를 이제 완전히 없애라는 이런 거에 동의하라고 할 수 있냐라는 이런 구조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언행일치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역시 이제 개발도상국이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바꾸려면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넘어갈 수 있도록 물론 기후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금이 충분하든 충분하지 않든 간에 그거 생길 거라는 거에 대한 신뢰관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 하나씩 나오네요. 저는 우리들이 사용한 물건들을 저개발 국가에 버리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 그들에게 환경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거냐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네. 그리고 저개발 국가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또는 기술 지원 등의 프로세스가 아직 신뢰도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다라는 부분이고 심 대표님도 뭐 해주실 얘기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타일러님과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 저는 통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1위가 아까 전에 중국이라고 했잖아요. 네. 2위가 미국. 그래서 1위 중국이 100억 통 정도를 지금 탄소 배출을 하고 있고 미국이 50억 통 정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거의 배잖아요. 근데 누적 탄소 배출량은 미국 1위입니다. 그럼 이게 참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적은 미국 1위인데 미국이랑 유럽, EU 같은 경우에는 200년 넘게 지금 산업화를 하면서 사실 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다 넘어가는 상태고 이제 이만큼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좀 환경을 지키자, 다이어트 하자죠, 다시 다이어트 하자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지금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 1위랑 3위 하고 있는 중국,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20년도 안 됐습니다. EU나 미국 같은 경우는 200년 넘게 해왔던 거고 지금 개발도상국 20년 넘게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맞고 틀리냐라는 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일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도상국을 선진국들, 기후기금이든 어떤 형태로는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금전적인 거든 기술적인 거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스타트업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오픈 이노베이션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스타트업이 아이디어가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자금도 좀 부족하고. 그랬을 때 대기업이 자금을 지원해주고 어떤 기술력을 지원해주면 저희가 더 크게 될 수 있거든요. 또 저희만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런 것처럼 개발도상국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아예 모르는데 뭐 새롭게 뭐 정말 개화기처럼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면 또 지원을 해준다면 충분히 더 큰 탄소 배출 저감을 동참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세 분 모두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또 어떠한 활동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 질문은 타일러님께서 일반 사회 또 환경 분야 전문가로서의 의견 먼저 들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인 일상에서 뭔가 노력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저것 또 막 알아보고 뭐 새로운 실천도 해보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몇 년 전의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바뀐 거거든요. 제가 막 한 2018년이나 막 이때쯤에 이렇게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하고 왜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래 그거는 해야지. 근데 힘들긴 하지만 해볼 만한 것 같은데 해볼까? 근데 힘든데 해볼까?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예, 심리가 그 단계까지 갔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신호인데요. 근데 이 단계에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 혼자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은 전 세계에서 1인당 가장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아요. 연간 한 16톤 정도 돼요. 그런데 한 명이 본인이 배출하는 모든 이산화탄소를 싹 다 없애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사라진다고 쳐요. 네. 네. 그냥 이 사람이 아무것도 배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 배출량에서 0.000000003% 밖에 줄이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자서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규모를 가질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만의 노력이 너무 좋지만 근데 자기만의 세상에서 이거 끝나버리는 거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 WWF 세계 자연기금에서 막 함께 한다는 거를 약간 이렇게 이제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이거 어쨌건 함께 해야만 하는 규모 있는 활동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이나 정부 기관이나 어떤 나라든 상관없는데 많은 경우에는 분리 배출을 잘하자, 뭐 전기 아끼자 이런 메시징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설 때가 됐어요.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도 체계적인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1인이 혼자서 행동하면서 확 규모를 가질 수 있는 행동이 3가지가 있어요. 오, 이게 세 지금 가지. 중요한 거겠네요. 확실하게 3가지가 있어요. 네. 본인보다 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3가지 행동이 있어요. 어떤 첫 게 번째는 있을까요? 투표를 하실 때, 투표를 하실 때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투표하세요. 이 위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투표하시면 돼요. 본인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게 본인의 선택인데요. 그런데 뭐 나는 2050년에 살아있을 때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을까 생각하고 기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하면 본인보다 더 힘이 있고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응원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로 투표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돈을 쓸 때마다 상대방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두유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안 사용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두유를 살까요? 있는 두유를 사셔야죠. 그렇죠. 네, 왜일까요? 실제로 이 인증이 그 제품 자체를 많이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그 인증을 받으려면 그거를 생산한 회사가 그 전과정 평가라고 해서 그 제품을 만드는 모든 단계를 다 외부에 있는 전문가한테 보여줘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막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실제로 회사 운영 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받으려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응원을 해주시면 그런 거에 대한 경쟁도 붙어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갖고 있으니까 선호해주면 그걸 더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호해주시는 구매를 해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친환경 구매예요. 세 번째는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조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거슬리는 말을 하면 조금은 안 될 거, 이렇게 오이 한 소리를 꺼내기 싫어요.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꺼내기 싫은데, 근데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거면 그냥 뭐 침묵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환경 관련된 거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에 카페 갔어요. 저는 라떼 주문했는데 아메리카노 나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저 라떼 주문했는데 아메리카노 주셨어요. 다시 주세요. 아니면 환불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본인이 주문한 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라떼를 주문했는데 머그잔으로 라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돈을 꺼내기 전에 조건을 말했어요. 머그잔으로 달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그게 나오는 게 종이컵이면 그냥 마셔야지 이렇게 하게 돼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셔야 돼요. 아니 제가 머그잔으로 주문했는데 이런 걸 환불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문한 거 이거 아닌데요. 우리 다 같이 환경운동가가 돼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실제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들을 다 돈 낼 때 조건을 말하고 그 조건에 마땅한 거를 상대방이 동의하면 팔아주는 건데, 그 조건으로 달라고 했지만 그 조건에 맞지, 그게 저 빨간색 티셔츠 사고 싶어요.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환불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다니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은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결을 쫓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환불을 받지 않아도 그 한마디 하는 걸로 맞다, 이거를 다음에 주문 받을 때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근데 그 기회가 오려면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카페든 기업이든 학교든 정부든 어디든 상관없는데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후 관련된 이런 것들은 꼭 침묵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말을 던져주세요. 그게 세 번째예요. 너무 중요하고 또 정말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투표, 환경 생각하면서 할 것. 두 번째가 친환경 기업을 응원할 것. 또 선의의 경쟁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세 번째가 머그잔. 말을 하고 다니는 Make 거. your voice. 목소리를 내서 조금 더 친환경적인 제품들 사용하고 주문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또 한 가지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정말 환경운동가로서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저희 네이버셀 까시면 됩니다. 아, 네. 지금 타일러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저희 앱에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음 그렇군요. 달에는 더 플랫폼을 확장을 하면서 네. 친환경 통계도 이제 노출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 얼마나 줄였는지,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보 이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소나무 식재료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사실 일상 속에서 하려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챌린지 기능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뭐 지인과하고 뭐 지자체와하고 어떤 친환경적인 기업과 함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른 나의 참여도를 보여주고 그 참여도로 또 추가적인 리워드도 받고 이런 좀 선순환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 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실질적으로 그 하루 동안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발자국이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내가 일어나서 뭐 드라이기를 쓰고 TV를 틀고 뭐 휴대폰을 쓰고 뭐 이동하고 뭐 커피 먹고 이런 것들이 다 탄소량으로 카운팅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쫙 보시고 아 내가 정말 이거 하나는 안 하겠다. 하루에 내가 이거 하나는 꼭 안 하겠다. 뭐 머그잔으로 드시는 것도 하나일 수도 있고요. 저는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타는 거고요. 네. 어떤 분들은 뭐 드라이기를 안 쓰고 뭐 자연풍으로 말리겠다 그러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편의점 가서 비닐봉지 안 받겠다 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실천할 수 있는 그 자기만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 환경운동에 동참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스 앱을 다운받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실천을 해보자 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 정말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이면서 또 산업계도 이를 인지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 서울시는 서울 자유주행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서울 전역 곳곳에 자유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율주행이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도시 내 인프라 구축을 하거나 또는 구축이 되기 위해서 정부나 관련 산업계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들도록 하는 것은 또 역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그게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우리 영어 선생님 앞에서 영어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운데 영어 단어에는 behavior라는 단어가 있고 ac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유사하게 그냥 행동, 뭐 행위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이 behavior하고 action이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behavior는 일정한 패턴을 띠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설명할 때 behavior라고 하고 액션은 약간 일회성 있고 간헐적으로 하는 행동을 액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액션이 필요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패턴화된 비헤이비어가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이 비헤이비어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조예요. 공간이고. 그러니까 내가 차 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더 편해지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탄소 발자국을 찾는 게 아니라 차를 왜 타? 야, 걸어가는 게 더 낫겠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불을 억지로 내가 끌어가려고 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을 그냥 아주 손쉽게 끌 수 있도록만 해주면 끄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인프라를 우리가 요즘 어떤 형태로 이름을 부르냐 하면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그리고 스마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든 이런 게 들어가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면, 어떤 거를 친환경하게 편하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아까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더 투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타일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어도 일단 맞았나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 비헤이비어하고 액션 이게 네. 약간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의 어떤 행태나 행보랑 그냥 뭐 동작. 우리는 동작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면은 그냥 이렇게 좀 더 제도적인 실천, 예, 이런 설계가 사실 설계가 가장 중요해요. 예. 그 뭐 어떤 판을 만들어 놓으면 이 판 안에서 놀 수 있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럼 판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 그 안에 있는 행위자가 맞춰서 행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아주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시장이 있는 동시에 산업 정책을 꺼려하지를 않아요. 산업 정책을 굉장히 잘 해서 앞으로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그걸 맞춰서 하거든요. 미국은 산업 정책을 건드리면 사람들이 다 와 무서워요. 공포가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면 연방 정부에서 갑자기 방향을 정해 놓으면 그게 이중 주권이 있는 국가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주나 기업들이 되게 싫어해요. 약간 나의 자유 결정권에 침해를 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이제 자유시장이 있는 동시에 확실한 방향을 어떤 제시를 해서 이 방향으로 같이 나가자라는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이제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 연결고리가 많고, 예, 그리고 요즘에 또 문화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예, 이 기회를 잘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스마트 여러 가지 이제 산업 정책을 도입할 거면 그러면 그것도 다른 데에서 같이 좀 따라해서 할 수 있게끔 예, 특히나 또 기존에 언급했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계가 있잖아요. 한국이 이제 최초로 이렇게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선진국이 돼서 공적 개발 원조를 이제 제공해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스마트 산업 정책에 다른 나라도 따라갈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외교적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드를. 네네네. 큰 기회일 거예요. 그런 네. 거를 한다면요. 그렇죠. 예, 먼저 치는 사람이 뭐 예, 이득이 있으니까.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게 대부분 맞습니다. 유저 입장에서는 우선 편해야 됩니다. 편해야 하고 편해야 사거든요. 돈을 지불하고 자기의 시간을 쓰는데 적극적이려면 사실 자기한테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 스마트 솔루션들을 계속해서 기술 기반으로 제공하는 거는 크게 확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아직은 한국은 정부 주도화예요. 그 지자체 주도화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모빌리티 쪽이니까 지자체에서 이제 국토부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국토부에서 스마트 시티 챌린지를 한 걸 열었어요. 그래서 기업들 컨소시엄 이뤄서 뭐 특정 지역과 컨소를 또 이뤄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스마트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주도가 이제 올해 이제 본사업에 들어갔는데 200억 정도를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비용이거든요. 200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제주도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거예요.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거고 거기에 뭐 모빌리티사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뭐 주유사도 있고 각각의 허브를 만들고 이동선을 최소화하고 뭐 거기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들을 최소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좀 정부 주도화에 지자체 주도화에 좀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저희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공동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세상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 질문 댓글 하나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bird 하님의 질문인데요. 메타버스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사업 모델로 꼽는데요. 국토교통 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 질문은 어느 분께서 대답을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국토교통 관련한 여러 인프라를 조성할 때 저희 같은 어떤 모델링하는 사람들이 교통량을 분석하거나 환경 오염 요인을 분석하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람인데 매번 맞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아니 여긴 누가 교통을 이렇게 측정해서 맨날 막혀 이런 것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생겼는데 바로 메타버스 상황에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도시를 그대로 해놓고요. 교통량이 다양하게 유발되는 형태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넣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적한지 잘 이용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실제 오프라인에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에너지 비효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그동안 지난 인류는 모두가 오프라인 기반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게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옛날 세대라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요. 어디 외부의 연구자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할 때는 그냥 랜선으로 아니면 줌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시작하는 굳이. 건데 한번 얼굴 봐야지 하면서 가서 보고 네. 또 만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메타버스는 내가 굳이 실제 가지 않더라도 생생하게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럼 불필요한 동선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충분히 친환경적인 기여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타일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게 사실 국토교통산업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메타버스는 사실 그 환경 보호 자체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아요. 네. 도시에서 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이 도시화에 이런 거를 걸쳐가지고 도시에서 살고 있고 환경이나 이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세계관에 있어서 이렇게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교육 차원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파리 같은 거, 뭐 동물원 같은 거 이런 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냥 메타버스 안에서 굉장히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가까이에서 배우고 가까이에서 또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 가상 세상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런 거를 하면 또 실제 세상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움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실존하고 있는 자연을 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식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 환경 보전 사업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정말 신기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아까 전에 아나운서님이 말씀 주신 게 그 한 1000분 정도가 지금 시청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걸 또 이제 교수님 말씀을 사용을 해보면 만약에 1000분이 오늘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1000분이 있으면 저희는 좋죠. 뭔가 좀 뿌듯하고 뭔가 더 힘도 나고 할 텐데 대면하니까 더 좋고 사실. 근데 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회적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근데 오늘 메타버스는 아니지만 이런 랜선 미팅을 통해서 그 메타버스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비용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데 동참을 이미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앞으로도 이런 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고 저희 자체도 지금 도시 시뮬레이션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위험 요소들을 사실상 사람이 가서 할 수 없는 부분들 뭐 직접 어떤 기업이 비용을 더 많이 들여서 참여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계속 돌리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분이 오늘 나눠주신 말씀들이 많은 분들에게 탄소 중립은 단순히 산업계나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 모든 구성원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다 함께 동참하여서 실천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산업, 경제, 지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라는 의미로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주제가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탄소 중립 그러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조금 헌신해야지, 희생해야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탄소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탄소 중립을 지키는 것은 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돼요. 이제는 전 세계가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는 것은 실질적인 비용으로 전가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마스크를 쓴다든가 다른 약을 먹어야 된다든가 공기청정기 사야 된다든가
하는가 이게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행위다라고 인식하면서 조금 더 즐겁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탄소 중립은 기회다. 저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러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잘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게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3가지예요. 여러분이 좀 규모 있게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일상에서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투표할 때 기후 문제 생각하기, 네. 그리고 친환경 친환경 제품을 선호해 주시기, 그리고 3번째는 이제 말을 하고 다니기. 이 3가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 그러면 더 많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 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대표님,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좀 무서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공식적으로 기부를 한 게 그 북극곰이 이제 얼음 위에 떠 있는 사진을 보고 그린피스의 이제 대학생 때 처음 기부한 게 그때거든요. 근데 저희 생각에는 이제 2030년, 2050년 비전들을 계속해서 탄소 중립으로 밝혀가고 있지만 이걸 만약에 우리가 못 이룬다면, 우리가 정부 주도든 개인 주도든 해내지 못한다면 그 얼음 위에 저희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반려묘나 견들이, 애완동물들이 거기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실천을 해나가야 이 2050년 되기 전에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두 동참해 주십시오. 네, 3분의 심도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3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후 환경과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행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식의 전환을 이루게 해주신 전문가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탄소 중립을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로 보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탄소 중립 도시, 탄소 중립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 행사 제목처럼 소중한 통찰을 함께 나누어 주신 박정호 교수님, 타일러 라시님, 심성보 대표님 3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마지막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